만한 거 없죠. 처음에는 뭐 여기 좀 나아 보인다 저기 나아 보인다 샀다가 실제로 해보면 이게 만만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좀 어렵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뭐 6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 이게 여름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요. 여름이 되면은 첫째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육체가 늘어집니다. 의지가 조금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은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사람이 전부 다 늘어져 있습니다. 눈을 보면은 하얗습니다. 전부 다. 거기는 발전이 안 돼요. 사람이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막 이래야 발전하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전부 다 조금 춥거나 이런 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지리적으로. 그래서 적도에 있으면 그냥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잠 오면은 자고 아무 생각이 없어. 행복. 맞아. 그게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부유한 미국보다는 가난한 인도에서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 물에 들기 시작하면은 자기 나라는 완전히 엉망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하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극복을 좀 잘 하시고, 저희가 한 20년 넘게 강의를 해보면은 매년 똑같은 게 신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고 또 어떤 느낌이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 1월 달에 오신 분 중심으로 보면은 세월이 이제 6개월 흘렀잖아. 그럼 남은 게 작게 남았잖아. 6개월이나 흘렀는데 점수는 개떡이야. 응? 그럼 남은 게 이제 4, 5개월밖에 안 돼. 어찌하고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그럼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표출되느냐? 첫째는 이제 과목마다, 이제 물론 과목마다 좀 달라요. 학생들이 이제 뭐 다른 동영상을 찾거나 뭐 하거나 또 강의실에서 이탈하거나 계속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전국의 학원이 똑같습니다. 난립니다. 난리 지금. 그나마 저희 학원이 좀 조용한 편입니다. 제가 나오는 학원만 해도 난립니다. 난리 지금. 어느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갈아타니까 저기는 끝내주더라 하면서 그것도 쏠립니다. 쏠려가지고 또 저한테 이야기 한번 들으면은 또 제 과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과목이 그나마 탈락자가 제일 작아요. 어느 학원 가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은 다시 돌아오고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벗어나고 이런 게 많아요. 그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은 내가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점수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시험을 쳐보면. 근데 그걸 조금 참아내야 돼. 참아내야 되고. 그러면 예전에 6년 전에 그 전국에 수수한 그 친구도 4월 달에는 30 몇 점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 50 몇 점 이래 받다가 9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과목보다는 민법이 조금 점수와 연결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뭐 대단한 문제 그런 거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초나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게 폭발적으로 나중에 점수를 올립니다. 결국에는.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갈아타면은 그게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6개월 동안에 그래도 이제 공부를 했잖아. 이제 알아듣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강의를 보면은 이해가 가. 그럼 그 사람이 훨씬 잘해 보이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려. 그래서 거기 빠져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잠수 탄다 그러거든요. 밖에 나가는 거를. 그 잠수는 물 밑에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올라와야 잠수야. 그런데 대부분 다 물 밑에 들어가서 안 올라와. 그거는 잠수가 아니고 침수됐습니다. 침수. 그래서 학원에서 얼굴이 안 보여.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거의 합격을 못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통계를 내보니, 이제 제가 20년 정도 학원을 운영했잖아요. 통계를 내보면 중간에 이탈하거나 갈아타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합격자 명단에서 거의 안 보여요. 미안하지만 거의 안 보이더라고. 응?
끝까지 학원에 와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95% 이상 합격자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하고, 그래, 과목마다 그게 좀 다르거든. 야, 이 과목 정말 내하고 안 맞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첫째는 저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법이 저하고 정말 안 맞다. 그러면 내한테 찾아와, 용기를 가지고. 나는 니하고 진짜 안 맞다. 머리 색깔부터도 안 맞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보다 민법 전국에 있는 선생들의 실력이나 강의 방식이나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내 후배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은데, 그럼 내가 추천해 줄게. 추천. 추천까지도 해준단 말이야. 차라리 갈아타려면 이 사람 거 해라,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저쪽에 뭐 특히 박물관에 그 맨날 찍기로 가르치는 김덕수 이런 거 가지 말고, 그거 가져가지고 나중에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휴대폰 끄고 절에 가 있습니다. 강의할 때는 인기가 좋아요. 왜? 학생들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 그 생각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 기본인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막 대충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이래 나올 때는 이래 찍고 저래 나올 때는 저래 찍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모의고사는 점수가 잘 나와. 잘 나오는데 실전에 가서는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우리 학원에도 4년 전에 있었잖아요. 2명.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나라 이래 해가지고 계속 덕수한테 가지고 이래 있다가 모의고사 칠 때는 80몇 점까지 나온 사람이야. 실전에 갔을 때 52.5 받았습니다. 망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실전에 문제 가면은 100% 실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조금 힘드셔도 잘 참아라. 이 말은 잘 참아라. 참는 게 그렇다. 뭐 지금 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냥 시험 안 치고 그냥 학원에 출석만 제대로 하면은 합격증 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그 내 머리를 떼주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 죽겠다. 저 흰머리 저거를 떼가지고 내한테 붙이면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자신하고 싸웁니다 생각하시고, 인내심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하다. 자, 위험부담 봅시다. 537조, 538조, 위험부담. 자, 우선은 위험이라는 말은 돈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한다. 첫째. 자, 돈을 청구할 수 있느냐,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위험 부담 문제라 한다. 예를 들어 본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을은 채권자이고, 갑은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홀라당 불탔습니다. 이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매매 당시에는 집이 있었죠. 그 매매 객체가 있죠. 나중에 불탔지만, 그래서 이때 매매는 유효가 됩니다. 유효.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탔냐,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탔냐. 그러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타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을 쪽에서 보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은 항상 세트로 해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 갑의 잘못 없이 불탔다. 이때 비로소 책임 문제가 아니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요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럼 위험 부담 위치가 나오네요.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다. 그 두 가지. 그러면 누가 부담하느냐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자,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양쪽에 규책 사유 없다. 그럼 양쪽에 규책 사유 없다는 말은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천재지변으로 불탔다. 아니면 제3자가 방화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양쪽에 규책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채무도 소멸,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 양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양 채무가 소멸한다는 말은 갑 쪽에서는 대금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럼 대금을 돈을 청구 못하니까 돈을 갑이 부담한다. 위험을 갑이 부담한다. 갑이 누굽니까? 채무자죠. 그래서 이거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거꾸로 그럼 을의 잘못으로 불탈 수도 가끔 있거든요. 또는 을이 잽싸게 받지 않는 중에 불타버렸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을이 이제 대금을 부담하니까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거를 뭘 한다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기초다, 기초. 그럼 여기서 조금 응용되어야 할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자, 하나는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단 말이야. 1,000만 원. 1,000만 원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을 때 묻습니다. 자,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양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계약금을 받았죠. 요거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당이득으로 뭐 해야 된다고? 반환해야 된다고.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을 쪽에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1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갑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생긴 이득이 생길 수가 있다고. 지금 집이 불탔죠. 그러면 집이 불타면 골재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골재가 남아있다. 불탔지만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잘못으로 불탔을 때는 1억도 청구할 수 있고 1,000만 원도 지하고 이러면 이중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생긴 이득은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추가하면 된다고. 그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한 개도 없다. 한 개. 자, 161페이지 밑에 그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5번 체크. 대상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워서 판례 시간에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 8번을 묶으세요. 위험 이전이라고 있어. 자, 이거는 오랜만에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요 원리는 잘 보세요. 요 원리는 자, 매매 후에 불탔지만은 요 집을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것.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갑이. 그런데 만약에 을 앞으로 이미 등기가 넘어갔거나 을 앞으로 점유가 넘어가 버렸다면은 이때는 위험이 갑에서 을로 이전합니다. 이전. 그때는 을이 무조건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거를 위험 이전 문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을이 부담한다는 말은 을은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서 지금 위험 부담의 논리는 매도인 갑의 점유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이 이미 넘어갔거나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불타버렸어요. 그럼 무조건 책임을 누가 진다고? 을이 진다고. 아시겠죠? 그거까지도 딱 정리가 하고 있어요. 인생이 허무합니까? 요거는 제가 오랜만에 이야기했다. 요거까지 나오면 출제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다. 그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뭐 합격이다, 합격. 근데 몇 번 듣는 것 같다 그러면 좀 곤란하고. 예전에 딱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야기했느냐? 저쪽에 11월 12월 달에 기초 설명할 때 그때 위험부담. 그전에는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요게 정리가 안 될까 싶어서 요거부터 틀 잡아놓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요렇게 처리하는 것은 갑의 점유하에 있을 때,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을 때 그때 하는 이야기고, 이미 점유나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불탔다면은 무조건 책임을 누가 진다고? 을이 진다고. 을이. 그거를 위험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거까지. 자, 뒤로 넘겨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것도 이제 많이 했는데,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전에 했는데요,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은 좀 싫어합니다. 나는 처음인데 하면서, 그죠? 근데 선생은 어쩔 수 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생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같은 사람 안에도 실력이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D급이 있단 말이야. 그럼 A급으로 강의를 해버리면 밑에가 완전히 못 알아들어. 근데 D급으로 하면은 나머지는 집에 가려고 자꾸 책을 싸.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 선생이. 여기도 맞추기도 힘들고 저기도.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뭐냐? 다수를 상대로.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고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겠다.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시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우리가 계약 총론하고 있거든요. 계약 총론 제가 귀찮아서 안 쓰는데 무조건 별 5개야.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별 하나 줄이자. 별 4개. 예? 동시행 항변권도 별 4개. 전부 별입니다. 왜? 우리 민법 파트 중에서 짧은 범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계약 총론입니다. 여기는 주제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뺄 게 없다고, 뺄 게.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틀을 한번 잡아봅시다. 뭐든지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갑이 을하고 지금 1억으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갑이 병한테 1억을 공짜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지 넘겨주고 1억을 받아서 병한테 주면 되겠죠? 그런데 갑은 귀찮아. 그래서 갑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토지 줄 테니까 돈은 병으로 바로 주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매매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갑은 요청을 했죠. 그래서 갑을 뭐라 부른다? 요약자라고 부릅니다. 요 사람은 승낙을 했죠. 낙약자라고 부릅니다. 요 사람은 돈을 받을 사람이죠.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불러요. 근데 문제는 우리 조문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 조문에는 뭐라 부르냐? 이 사람은 요구한 사람을 채권자라 합니다.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조문에서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갑하고 을 사이를 보상관계라 합니다. 뭐라고? 보상관계라 합니다. 그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관계 하자가 있으면 계약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갑하고 병 사이를 뭐라 할까요? 대가관계라 합니다. 대가관계. 여기에 하자가 있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선 그럼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 제3자, 요 사람이 핵심이다 말이에요. 요 사람을 중심으로 출제위원이 접근을 합니다. 그럼 우선 첫째는 요 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제3자가 아니야.
특수한 제3자입니다. 특수한 제3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3자는 자, 을 앞으로 토지가 넘어왔다, 병 앞으로 다시 넘어갔다, 이 병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3자야. 그럼 이놈하고 이분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분은 요 매매를 기초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요거는 매매 내용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야.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래서 특수한 제3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1억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해줘야 됩니까? 1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에서 어떻게 나오냐?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X.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그게 기출이 두세 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이미 병한테 권리가 취득하면은 이제는 병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자,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변경을 못 시켜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소멸도 못 시킵니다. 우리가 변경을 한다는 말은 주로 실무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금을 감액시킨다 그런 뜻이고, 소멸한다 그 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법정 해제가 아닙니다. 합의 해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면은 당사자 갑과 을은 대금 감액도 못하고 합의 해제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거를 해버린 제3자가 박살납니다. 만약에 1억을 이미 취득했잖아.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대금을 1억에서 5천으로 내리겠다.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5천이 돼버려. 그럼 처음에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는데 5천으로 줄어드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 그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1억을 취득했는데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요거를 합의 해제해버렸어. 합의 해제하면은 병의 1억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병이 손해보기 때문에 병이 이미 1억을 취득했다면 보호를 한다. 보호를 하는 방법은 당사자는 대금 감액도 할 수 없고 소멸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됐나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이 병이라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맞죠?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 그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취소를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그래서 제3자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럼 이거를 연습을 잘해야 된다고. 요게 지금 최근에 핫입니다. 핫이다. 그 말은 출제위원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출제할 때는 요 지문은 100% 넣습니다. 100%.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또 취소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 제3자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러면 요 네 개는 오로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훈련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정확하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토지가 넘어왔습니다. 을 쪽으로. 그런데 토지가 넘어오기 전에 5천만 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얼마 줘야 됩니까? 1억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토지 넘겨받았는데 5천만 원은 주고 나머지 잔금은 지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체. 요거를 이행지체로서 채무불량이랍니다. 그러면 채무불량이 나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트가 딱 나와야 돼.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그럼 병은 해제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럼 해제는 누가 합니까? 갑이 하지. 갑이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갑이 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굉장히 단골 손님이 손해배상 청구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가 직접 해도 됩니다. 뭐를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제3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지문에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자, 그래서 해제도, 병은 해제도 못하고 취소도 못하고 원상회복도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못하는데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잘 보시면, 자, 해제를 했습니다. 자, 해제를 하면은 받은 게 있다면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을은 받은 토지를 이렇게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원상 회복됐죠?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갑이 아니잖아요. 누가 받았습니까? 병. 그럼 병은 원상 회복으로 5천만 원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예? 원상 회복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해제는 갑이 했지만, 그죠? 을은 토지를 갑에게 돌려주면 되지만 갑은 돈 받은 적이 없어. 병이 5천만 원 받았어. 그렇더라도 병이 5천만 원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해야 됩니다. 갑이.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취소도 똑같아요. 여기 취소했어. 그러면 토지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돈 받은 사람은 병이야. 병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5천만 원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X라고. 누가 해야 된다고? 갑이 해야 돼. 갑. 그래서 결론은 해제와 취소,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반환은 갑과 을 사이에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요 제3자는 특수한 제3자라 합니다. 특수한 제3자. 그럼 특수한 제3자의 두 마디가 딱 나와. 하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이게 가장매매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근데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야?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르다고. 자, 이 사람이 선의야. 가장매매로서 무효라.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시험에 갑하고 을 사이에 알고 보니까 가장매매더라. 그런데 병은 선이더라.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가장매매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래 해야지. 보호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을은 선의의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 말은 선의의 병이 1억을 청구했을 때 을은 줘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국어상으로 응용되는 게 약하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은 대항할 수 있다. 요걸로만 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를 캐치를 해야 무슨 지문으로 나와도 맞출 수 있다. 그게 기본기라고. 기본기. 자, 다시 한번.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가장매매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선의의 제3자가 청구하더라도 을은 뭐 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또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에는 안 되지만 나쁜 짓을 하는 제3자는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사기를 쳤단 말이야. 뭐를 쳤다고? 사기. 을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한테 1억을 주도록 계약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기. 그러면 이거는 제3자 사기로 취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수한 제3자이지만 사기를 칠 때만큼은 제3자로 취급합니다. 그럼 무슨 사기가 된단 말입니까? 제3자 사기. 그럼 제3자 사기는 언제나 취소다. 알랄 취소다. 알랄 취소. 그래서 병의 사기를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을은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하시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그 중에서 이게 가장 하시고 두 번째는 요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 훈련을 잘해야 돼. 나머지는 그냥 별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잡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조금 전에 보상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그죠? 대가관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답을 낼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응용하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1억을 청구에 들어왔어.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이 매매가 무효야. 무효. 또는 취소됐어. 또는 해제됐어. 또 토지도 안 넘어오고 있어. 그러면 병한테 1억을 줘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즉 이걸 한마디로 보상관계 하자로는 병한테 이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상관계 하자를 가지고는 병을 박살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병이 백날 1억을 청구해도 보상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줘야 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1억을 청구했는데 을이 참 희한한 놈이 지권은 신경 안 쓰고 니하고 갑 사이의 정여가 무효돼. 그래서 나는 안 줄란다. 이거는 안 된다고. 대가관계 하자로는 병한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1등이 보상관계, 2등이 제3자, 꼴찌가 대가관계 이렇게 됩니다. 순서를 보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기 1억 권리를 주장했을 때 보상관계 하자로는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가관계 하자로는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이 1억을 청구했을 때 을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걸 가지고는 거절할 수 있다. 여기에 문제를 가지고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할 것도 없어. 재미도 없고. 뭐 할 게 있어야지. 뭐. 책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 보여. 그런데 압축해 보면 요것밖에 안 된다니까. 요거. 이거를 이제 책으로 풀이하려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은 거야. 저는 적기는 이래 적었지만 말을 계속 많이 했잖아. 그 말이 실려 있다니까 이렇게. 그 양이 이렇게 넘어가잖아. 넘어가죠.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자, 165페이지 해제 한번 볼까요? 해제. 자, 우선은 해제도 이제 다른 거는 별 필요 없고요. 지금 해제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 그 다음에 법정 해제,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
제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수험 적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합의해제는 뭐 합의로 깬다 그런 뜻입니다. 약정된 사유로 깬다, 법에 정해진 사유로 깬다, 계약금 자체로 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원칙은 법정해제가 원칙입니다. 법정해제가 원칙이다. 자, 법에 정해진 사유는 계약 위반입니다. 사회에서 해제할 때는 전부 이겁니다. 대부분 계약 위반. 계약 위반을 멋있게 이야기하면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무불이행. 그럼 나머지는 법정해제와 다른 게 뭐냐? 특징만 딱 기억하면 돼. 시험 그 이상 안 옵니다. 자, 합의해제는 특징이 딱 3개 있습니다. 3개 꼭 기억하십시오. 그동안의 기출이 수없이 많이 됐습니다. 기출. 요거는 거의 특징이 안 나와서 시험. 이거는 내용이 나왔고, 자, 합의해제 특징이 뭐냐? 우리 민법에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합의로 깨기 때문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이야. 유일하게 적용되는 게 제3자 보호 규정, 요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할 때는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수없이 출제했습니다. 수없이. 자, 계약금 해제, 약정 해제는 너무 쉬우니까 계약금 해제 특징이 뭐예요? 특징. 계약금 자체로 해제한다. 그죠?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에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게 없죠. 그래서 계약금 해제했을 때는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원상 회복할 대상이 없어요. 이행이 된 게 있어야 원상으로 회복하지. 그죠? 또 계약금 해제도 채무불이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래 해놓고 이제 법정 해제로 들어가면 채무불이행은 첫째, 이행을 뭐 한다? 지체한다. 이행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죠? 이행불능.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불완전하다. 그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했는데, 자, 채무자가 제때 이행했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4개를 통틀어서 채무불이행 이렇게 불러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또 나오죠. 좀 있으면. 자, 책에 고하기 전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한번 보시죠. 맨 밑에 보면은 실권약관 찾았습니까? 실권약관. 요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자동해제 특약, 그거를 실권약관이라 합니다. 자동해제 특약. 자, 우리끼리는 계약을 위반하면은 해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자. 이런 특약을 뭐라고? 실권약관. 자,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한 달 뒤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고 2달 뒤에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잔금을 줄 때는 소유권 이전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과 을이 특약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을리가 중도금을 제때 안 주면 요 매매는 내가 해제를 안 해도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보자. 이걸 뭐라고? 실권약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지급 안 했어요. 그러면 자동 해제됩니다.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 실권약관이 된 거하고 잔금에 대해서 된 거하고 차이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잔금에 대해서 실권약관이 붙어서
네가 제때 잔금을 안 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래 됐어. 그러면 잔금을 지급 안 했어. 을이. 자동으로 해제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중도금을 제때 안 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했는데 중도금을 안 주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런데 잔금에 대해서 실권 약관을 했을 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 해제될까요? 안 됩니다. 자동 해제가 되려면은 을에게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자, 을이 중도금을 지급 안 했습니다. 을에게 잘못이 있나요? 있지. 중도금을 줘야 하는데 안 줬으니까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해제된다고. 자, 두 번째. 을이 지금 잔금을 안 줬어요. 을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갑이 소유권 이전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야 한다. 그러면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갑이 소유권을 이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전 안 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주는 것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때는 자동 해제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잔금에 대해서는 갑이 소유권 이전 이행 제공을 했음에도 잔금을 주지 않아야, 즉 을에게 잘못이 있어야 자동 해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 자, 그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뭐를 하느냐.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채무불량이 4개 있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그 다음 더 써보면, 그죠? 사정변경. 사정변경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사정변경은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자, 사정변경으로 법정 해제가 되겠느냐 했을 때는 해지하고 해제를 다르게 봅니다. 자, 해지는 사정 변경으로 가능해요. 근데 해제는 사정 변경으로 안 된다 했다가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바뀌었어요. 2007년도. 자, 그럼 지금은 사정 변경으로 해지도 되고 해제도 됩니다. 되는데 요거는 최근에 인정이 됐다. 그것도 인정이 이론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 적용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의 분리행. 자, 우리가 부수적 채무라고 하면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 요거는 부수적인 의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수인은 매매를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확고한 판례입니다. 만약에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수적인 채무, 종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는 안 되고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자,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한번 경고를 하고 해제하느냐, 요게 별 4개입니다. 별 4개. 경고를 해야 되느냐, 최고. 자,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맨날 들었던 거인데 또 여기 보니까 신참도 있고 지민씨도 있고, 그죠? 야간에 가면은 한결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름이 장한결이라 하더라.
내 소문 들어서 알고 있거든. 에? 장한결. 장한결. 참 장합니다. 한결 같습니다, 사람이. 전해주시오. 민법 선생이 네 보고 장하다, 한결 같다. 그 하단이고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결사 안 하고 꾸준하게 온단 말이야. 꾸준히. 그런 사람이 뭐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 바로 학원 옆에 있는 사람. 맨날 지각이라, 지각. 학원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어릴 때 보면 먼 사람은 지각도 안 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설마 아직 멀었겠지 하다가 끄벅 졸아가지고 지각하고. 이 생각의 문제인데, 과거에 이제 이 강의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이게 버릇입니다. 옛날에 그 연산동에 강의하는데, 야간인데, 어떤 50대 후반의 그 여자분이 항상 8시 40분에 딱 들어옵니다. 항상 야간에 수업. 그럼 학생들이 눈빛을 보면 알잖아. 학생들이 보는 그 사람에 대한 눈빛을 내가 해석할 때 저거 미쳤다. 내 같으면은 안 오겠다. 이런 눈빛을 보내더라고. 꿋꿋하게 정확하게 와. 나는 그때 4월달이었거든요. 4월달부터 왔는데 무조건 합격이다. 합격했습니다. 뭐 일찍 온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함없이 꾸준해야 돼. 이렇게. 그럼 꾸준하다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학원 안 오고, 비가 오면 허리도 아프고 안 가. 에? 옆에서 동영상 좋다 그러면 또 가. 이래 되면 안 된다고. 그게 확고한 신념으로 자기 주관에 뚜렷해야 됩니다. 밀어붙여버려 계속. 그래 그 사람은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내가 3개월 동안 지켜봤다고. 우리는 보는 게 뻔하거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해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 시간에 딱 와가지고 수업할 때 끝날 때까지 집중을 해서 항상 딱 집에 간다고. 무조건 100% 합격이다 나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까? 옛날에 동네에 이제 인원이 많았죠. 그때 5월달, 6월달에 8명이 그때 왔는데 신규로 왔습니다. 신규. 제가 아무리 저한테 속이려고 해도 신규 재수생 다 압니다. 제가.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다고. 그거는 완전히 생짜배기야. 근데 7명이 전원 다 동차게 합격했습니다. 5월달, 6월달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가 1년을 했다 2년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세가 중요하다고. 진지한 자세로 그때부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더라고.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가지고 이번 동기 이래갖고. 응?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한 5개월 공부했는데 딴 사람 1년치 이상 공부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게 합격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할까요? 전문용어로 뭐라 한다? 단기 집중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부는 이거야, 이거. 단기간에 집중해서 몰아붙여야 실력이 확 쌓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단기 반대말은 뭐요? 장기. 집중 반대말은 뭐요?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5년 해도 시험 잘 안 돼요. 밑빠진 독이 물 붓기라고. 밑빠진 독이. 또 하나만 하자. 오늘 재밌네. 재밌다. 그 재미도 한 번씩 있어야지. 이게 독이야, 독. 응? 독에 구멍이 나 있어. 그럼 여기 이제 물을 부어서 채우면 합격이야. 자, 하나 물어봅시다. 물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메워야 된다, 빨리 메워야 된다? 빨리 메워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작게 부어야 된다, 많이 부어야 된다? 많이 부어야 돼요. 이게 단기 집중이라고. 단기에 집중해 여기 넘쳐버린다고. 그럼 장기간 쪼매식 부었어. 7년 동안에 하루에 10분씩 부었어. 찬다 안 찬다? 안 차요, 안 차. 그 시험 안 된다니까. 장기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물론 참고로 개인마다 구멍의 크기는 좀 다릅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래도 구멍이 있는 거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멍이 아니고 소쿠리다, 소쿠리. 소쿠리는 어떻습니까? 물 부으면 그냥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소쿠리. 그죠? 뭐 그런 분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시험은 단기 집중이다. 단기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세요.
지금 여름에는 조금 준비를 체력 보강다고 천천히 수업만 참석해.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찬바람이 살살 불어. 그때 완전히 밀어붙이게 해가지고 단기 집중해서 끝내버려야 된다니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뭐 하다 이래 됐죠? 이제 봅시다. 갑이 사과 한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매매 3월 1일 날. 자, 3월 3일 3시까지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는 양산에 살고 있고, 을은 양산에 살고 있고, 갑은 밀양에 살고 있다 그랬죠? 밀양, 그죠? 얼음골 사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까? 채무자. 예를 한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3시까지 충분히 사과를 갖다 줄 수 있음에도 3시를 넘겨버렸다. 그거를 뭐라고?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 그러면 을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박스를 갑이 갖다 주기 위해서 가게 도로가에 내놨는데 하필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서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뭘 한다고?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행불능. 그 다음 지체도 아니고 불능도 아니고 3시에 정확하게 갖다 줬어. 근데 박스를 열어보니까 30개 중에서 10개가 썩었어. 그걸 뭘 한다? 불완전이행이라 합니다. 불완전이행.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불완전이행. 그죠? 그리고 갑이 정확하게 갖다 줬는데 을이 안 받아요. 그걸 뭐랍니까?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고. 채무불이행. 대표적으로. 그래서 채무자가 요런 짓 하면은 채권자가 법정해제. 채권자가 요런 짓 하면은 채무자가 법정해제. 이리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흔한 게 이행지체거든요. 그러면 3시를 넘겨버렸어. 그러면 을은 요 매매를 법정해제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법정해제할 때 최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해제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즉시 해제할 수 있냐. 이게 벨레게라고 여기서. 이 정리 잘해야 됩니다. 최고. 기회를 한번 주고 해야 되느냐 바로 해제하느냐. 자,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행 가능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 가능성. 자, 이행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최고를 거쳐서 해제. 이행 가능성이 없으면 즉시 해제. 그럼 이행지체는 이행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최고를 거쳤어. 이행불능은 이행 가능성이 없죠? 즉시 해제. 이렇게. 자, 불완전이행은 어떨까요? 불완전이행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 완전이행이 가능하다.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다. 자, 요거는 썩은 10개 중에서 썩은 10개 대신에 새 것을 갖다 줄 수 있다. 그 말이고, 요거는 밀양 얼음골 사과가 씨가 말라가지고 새로운 거 10개를 못 갖다 줘요. 그럼 요거는 이행지체고 요거는 이행불능 아닙니까? 그래서 요 경우는 최고를 거쳐서 해제, 요거는 즉시 해제. 요렇게 됩니다. 자, 수령지체도 마찬가지고 수령의 기회를 한번 줘야 됩니다. 자, 갑이 3시까지 도착해서 초인종을 딱 눌렀어. 그래서 을 보고 사과 가져왔는데 가져가라 이러니까 을이 하는 말이 전화상으로 여기는 호놀룰루인데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걸 뭘 한다고? 수령지체. 그러면 바로 해제한다. 기회를 한번 준다. 기회를 한번 줘요. 언제 들어오겠냐? 3일 안에. 그러면 3일 안에 다시 한번 갖다 주고 그래도 수령을 안 한다. 그때 해제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 없고 불완전행은 나눠야 하고 수령지체도 최고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자, 최고 결론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최고가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게 총 8개입니다. 이거를 시험장에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 8개. 우선 한 개는 뭡니까? 한 개 나왔네. 이행불능 나왔다. 불완전행에 완전행 불가 나왔습니다. 2개는 했습니다. 그래서 칠판이 끝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8개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는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죠?